저도 여름에는 피서가 제격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피서를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집에서 TV를 보면서 이제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메디컬 드라마인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뭐 메디컬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오. 그래서 매번 본방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디컬 드라마는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는 긴장감 또는 이제 그 속에서 느끼는 좌절과 희망, 끈끈한 인간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삶과 죽음을 다루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최신 의학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의료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병원에서 그러면은 가장 긴장감 높은 그런 곳은 어디일까요? 혹시 중환자실 아닐까요? 중환자실? 저는 수술실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많이 혼나는 모습이 나와서 그런지. 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뭐니 해도 응급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윤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응급실은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환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가장 긴장감 높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응급의학에 관련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응급의학 전문의로 지금 진료하고 계신 바로 하민석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한국병원에서 응급학과 과장, 응급의료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하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년에 한두 번 갈 수도 있고 평생에 한두 번 갈 수도 있는 공간에서 매일 일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봉착하게 되는 응급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이렇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위급한 그런 응급의학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알아두고 익혀두면 저희가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때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가장 이제 우선되는 거가 이제 호흡이 가쁘고 심장이 멎는, 그래서 그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처법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잘한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드라마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즐겨봤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낭만다투 깁사부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거 알고나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실존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이제 제 직업과 관련해서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테스 형, 우리 업계의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 아니고 히포크라테스 형인데 그분에게 서약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의료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응급의학은 약간 좀 성격이 약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아직 우리가 코로나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세계 응급의학 학회를 열었습니다. 그 정식으로 세계 응급의학 학회가 발족된 것은 1986년도예요. 그때 런던에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대한응급의학 학회를 발족한 지 30주년이 돼가지고 그 30주년 한 세대를 이렇게 이어온 거에 대한 기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비영어권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 세계적인 행사를 이렇게 치를 만큼 우리 한국의 응급의료계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학자들도 오고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과서 그 응급학과 교과서 푼티넬리를 집필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던 분이 연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급학과 의사는 모든 과 중에서 유일하게 성별, 나이, 질환, 방문 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가 저한테 이렇게 제 속에 있는 답처럼 들렸는데 하여 그분의 말미의 말씀은 뭐였냐면 사회의 모든 아픔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남자를 보지 않죠. 소아과 의사는 어른을 보지 않죠. 그리고 일반 병원은 6시면 문을 닫죠. 근데 우리들은 항상 성별과 나이와 방문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밤에 켜있는 편의점처럼 이렇게 남들 잘 때도 깨어있는 의사인데 그래서 그런 사회적 책무를 느끼면서 그 진료 외에 이런 그 일반인들과 이런 응급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그 답의 일환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그 학회에서 많은 분들하고 교감을 했는데 네팔에는 응급학과 의사가 그 당시에 7명 있었어요. 그중에 자기가 이제 1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응급학과 의사가 7명밖에 없는 여기 우리 인원만큼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일 때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저희 모교 병원의 응급학과 그 전문의 1호거든요. 그 윗 선배들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도망을 가가지고 제가 입국해서 퇴국한 게 제가 첫 번째였어요. 그런 어떤 영역에서 이 자리까지 오는 세월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30년 넘게 흐른 건데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는 응급학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영역에 어떤 개척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회에 참석한 사람도 있었고 히잡을 쓴 여인들이 오기도 했었고 페루는 자기 병원에 1년에 25만 명이 내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큰 병원 10만 명 내원합니다. 얼마나 응급실이 과밀한지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사람 많고 돗대기 시장이고 불친절하고 기다리다 지치고 육두문자 나오고 그런 건데 거기는 그래서 하루에 700명을 보는 거죠. 1년에 25만 명이면요. 그거를 분으로 환산하면 2분에 1명씩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면 환자가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 지구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해 어떤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각성이 있는 시간대에 응급실의 현 주소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라고 하면은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치료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병원에 보면은 중증 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응급실 하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일단 맞이합니다. 각 과는 그 외래를 방문하거나 하면 일단 질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배부른 임산부는 애나로 왔다 이게 있는 거고, 신경외과에 간 두통 환자는 머리에 뭐가 문제 있어서 가는 거고, 내과 가는 사람은 배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건데 응급실은 어떤 질환의 타이틀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증상만 갖고 오는 거예요.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허리 아파요. 근데 그 머리 아픈 이유가 뭔지, 배 아픈 이유가 산부인과적인 건지, 뭐 수술해야 되는 충수돌기염인지, 아니면 그냥 약만 써도 되는 어떤 장염인지. 그러니까 약간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형사 같다는 느낌? 범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과를 다 기초 진료를 하는 거고요. 아프고 갑작스럽게 아프고 자잘하게 다친 타박상부터 심하게 부러진 골절까지 전반적인 초기 처치를 한 다음에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것을 가려서 이렇게 처치를 하는 곳인데 그 어떤 서비스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더 이렇게 외상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석혜균 회장
그 선장님 사건처럼 어떤 총상을 입은 그런 경우에 그런 중증 외상의 이벤트가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신속 정확하게 응급실에 당도해서 이렇게 수술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프로세스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중증 외상 센터를 전국 광역에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응급실에 외상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할 수 있게끔 한 게 중증 외상 센터고요. 그 밑에 뭐 권역 응급의료 센터 밑에 뭐 지역 응급의료 센터, 지역 응급의료 기관 등으로 해서 각각의 기능과 규모에 맞게 병상 수혜나 이런 인력에 맞게 그 눈높이 처치를 하는 곳이 이제 응급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심폐소생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로 심폐소생술이 사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해보셨다, 배워보셨다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네. 군대도 안 갔다 온 줄 알았더니 갔다 오셨네. 자, 그래서 첫 저희들 던지고 싶은 질문은 꼭 해야 되냐? 그리고 흉부 압박의 방법과 호흡법, 그다음에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그다음에 언제든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사회면의 기사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출근길에 쓰러진 40대 남성을 간호학과 여대생이 살렸는데 그 학생은 그 2년 전에도 70대 노인을 살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탑재되는 이런 술기는 어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운전 실력처럼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12살 딸이 아빠를 살린 기사가 있는데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면은 엄마랑 아빠가 자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숨 쉬는 게 좀 꺽꺽거려가지고 이 엄마가 당황해가지고 막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는데 딸이 보니까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빠 그렇게 하면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지를 한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식으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아빠가 살아난 거예요. 그 당시 아빠가 40대였으니까 소상치를 일을 막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정을 살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꼭 집안의 어떤 어른들만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교생이 체육교사가 심폐소생술에서 살린 사건. 그다음에 또 안타깝게도 청주 중학교에서는 그 골든타임을 골든아워를 놓쳐가지고 숨진 사건들. 이게 앞으로도 많이 있을 사건이고 일상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스포츠 좋아하시면 아실 분들인데 2000년도에 그 야구 선수 롯데 임수혁 선수가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축구 선수 신영록 선수가 있었어요. 이 두 선수가 10년을 상관으로 똑같은 상황에 봉착했는데 그 대처 방법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00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야구 경기 중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2000년 당시에는 들것만 가져와서 환자를 그냥 이렇게 실어가지고 병원에 배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일 뒤에는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아까 봤는 대로 고 임수혁 선수가 됐어요. 이게 주는 굉장히 어떤 타산지석 같은 교훈이 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흐릅니다. 똑같이 이제 제주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신영욱 선수가 심정지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40초 만에 트레이너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40초 만에. 간호사와 의료진이 도착을 또 경기장으로 해요. 그다음에 구급차가 그라운드까지 와요. 임수혁 선수 때는 선수를 들고 나갔는데 이제 차가 온 거죠. 와서 호흡 보조기를 연결하고 구급차가 5분 안에 출발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제주 한라병원 응급실 도착한 게 7분입니다. 럭키 세븐이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신영록 선수는 똑같이 50일이 지났는데 50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어요. 임수혁 선수는 50일 뒤에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리고 80일 뒤에는 이제 퇴원을 했어요. 의식을 되찾은 거죠. 그 50일 동안에는 뭐 관계자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했을 텐데 초기 처치가 다른 거가 50일 뒤에 2달 뒤에 이렇게 희비를 엇갈리게 했다는 거를 다시 여러 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더 흘러서 영국의 무함바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시점이 똑같아요. 사건 발생 50일 뒤의 사건들인데 2000년도에는 식물인간, 2010년도에는 회복했고요. 2012년도에는 정상 생활이 바로 돼버렸다는 거죠. 각자의 기본적인 체력과 과거력과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겠지만 관건은 초기 처치가 얼마나 능숙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올해도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신정지가 와가지고 그런 이벤트도 있었는데 또 뭐 이렇게 처치한 이야기가 기사에 최근에 떠서 다시 한번 경기 중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상기하게 되는데 운동 선수들이 왜 근데 이렇게 잘 쓰러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심장 근육이 비대해져요. 비후성 심근증이 오면 부정맥이 잘 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운동하다가 어레스트가 잘 온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상에 운동을 잘 하는 게 회복력이 좋은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심폐소생술로 살아나신 분들은 사실 좀 늘 살면서 불안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재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그 1년에 이렇게 응급실에서 소생술을 하면 사실은 현장에서의 저의 개인적인 통계는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좌절해요. 그리고 사실은 많이 고령이고 그래서 하면서도 과연 될까라는 어떤 회의감 속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 이렇게 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현장에서 발견돼서 온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회생하신 분들은 1년 안에 재발되는 확률이 한 30%라고 하기 때문에 잘 케어를 해야 되고 저희 장인 어른도 여기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를 3개 이상 박으신 분이어가지고 어디 가시다가 갑자기 119 불러서 그 심혈관 센터 가서 이렇게 뚫었던 경험까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관리를 잘 해야만이 갑작스러운 돌연사와 주변에 이렇게 부고를 던질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심장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지금 그 심장을 가지고 제 얘기 듣고 계실 텐데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뛰고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앉아 계신 거고요. 이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낌이 오시죠? 우리 몸을 투시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장마비라고 하는 건 저렇게 뛰던 애들이 파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펌프 기능이 멈춰서 인체의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된다? 인체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제일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뇌로 가는 산소가 이제 부족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뇌라고 하는 공간은 4분 동안 산소를 못 받으면 그때부터 죽을 사자, 죽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0분부터 4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손상 가능성 거의 없이 돌아오죠. 아까 그 축구 선수의 경험을 보면 40초 만에 그 트레이너가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예후가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구 선수와 다르게. 그리고 4분에서 6분 사이는 여기 운의 영역이에요. 뇌 손상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근데 명확한 거는 6분이 넘어버리면 뇌 손상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예언처럼 단호하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10분 동안 쉬잖아요. 쉬면서 왜 이렇게 짧지 싶을 텐데 이 10분 만에 10분이 지나면 심한 뇌 손상으로 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은 쉬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심장을 멎주는 아무 조치가 없으면 4분이 경과하면 가역적, 돌아갈 수 있는. 근데 6분이 넘으면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엔 10분이 지나면 뇌사가 된다는 이야기 꼭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소생술을 아무리 해도 4분이 넘어버리면 소생률이 50%로 딱 떨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4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4분이. 그러니까 손가락 이 5개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 심폐소생술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성인 심폐소생술 생존의 고리는 첫째, 심정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돼. 좀 느낌이 쎄하다. 뭔가 해줘야겠다라는 느낌이 딱 촉이 와야 돼요. 거기서 생사가 엇갈려요. 두 번째, 응급 구조 체계를 가동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119를 연락 취하고 자동 제동기를 갖고 달라고 해서 일단 그 전에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흉부 압박을 강조하는 조기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신속하게 제세동이라는 것은 잔떨림,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을 때 그걸 탁 제거하고 다시 정상 리듬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전문 심폐소생술을 받을 수 있도록 119가 빨리 와서 병원을 이송을 하고 병원에서는 심정지 후에 어떤 처치를 전문인들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신속한 제세도까지 119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대학에 보면은 지소서놈은 직근도이라고 그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알면 이제 도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죽고 사는 도도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의식 확인. 환자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이렇게
흔들어 봐야 돼요. 의식이 있으면 흔들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병원에 딱 와서 막 인사불성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에 이렇게 누워 있지만 진짜로 의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누워 있어요. 팔을 딱 들어가지고 그 사람 얼굴로 떨어뜨려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얼굴로 손이 딱 떨어지죠. 근데 가짜로 혹은 취했어가지고 인사불성인 사람도 본능적으로 자기 손이 바깥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반응이 없을 때 응급으로 체계를 가동시켜야 돼요. 두 번째, 주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특정인을 가리키셔야 됩니다. 여기 청소 좀 해주세요 하면 아무도 이제 나서지 않는데 저기 안경 쓰신 여자분 뭐 해주세요 하듯이 그래서 여기 파란 티 입은 여자분은 그 119에 연락해 주시고 갈색 셔츠 입은 남자분은 AD 그 자동 제사증이 가져다 달라고 찍어서 그렇게 해야 내일이구나 싶어서 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혼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119 그 상담원한테 전화를 건 다음에 이런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스피커폰 같은 걸 켜놓고 의식이 없나요? 호흡이 있나요? 호흡이 불규칙한가요?를 물어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인 구조자에 대한 기본 소생술 순서는 반응이 없는 환자를 발견을 하죠. 그다음에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을 하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이 있으면 압박부터. 이게 옛날에는 그 ABC였어요, 순서가. 알파벳 순서 그대로. 그 5년마다 저희 응급의학 학회에서 심폐소생술 학회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어떤 순서, 그 지소선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뭘 먼저 하는 게 몇 년 뒤 예후가 좋았는지를 따져봤더니 A는 에어웨이거든. 기도를 확보하는 거. B는 브레싱. 호흡을 먼저 불어넣고 C는 서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심장 압박인데 갓 심장이 멎었을 때는 전신의 호흡 그 전까지 호흡하면서 남아있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불어넣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심장을 짜가지고 전신으로 보내는 그 피와 산소를 계속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고 자동 제사진과 도착을 하면 그거를 부착을 한 다음에 음성 메시지에 따라서 이 자동으로 리듬을 분석을 해줘요. 이거 그 충격을 줘야 되는 리듬이면 뭐 잠깐 멈추라고 하고 아니면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압박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첫째, 환자를 이런 딱딱한 바닥에 둬야 돼요. 물렁물렁한 침대, 물침대에서 하면 압박을 해도 충격이 이렇게 정확히 가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히는 거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압박의 위치인데 이 우리 한 가운데에 이제 흉골이 있죠. 흉골이 있는데 흉부의 한 가운데 여기 검상돌기라고 뾰족 튀어나온 명치 이거 그러니까 흉골의 아래쪽 2분의 1짜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그림에도 보이지만 그 니플 젖꼭지 사이라고 얘기했는데 해부학 구조에 따라서 유명한 모 MC처럼 처진 니플이 있는 분들은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흉골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을 누르라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흉부 압박 위치 딱 나오죠. 검상돌기를 압박하지 여기 끝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니플 사이긴 하지만 거기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누르는 부위는 여기 손바닥의 아래쪽 손꿈치라고 하는 손바닥의 뒤꿈치 여기 도톰한 부분을 대고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셔야 돼요. 압박 시의 손 모양 잘 보세요. 두 손은 깍지를 끼우고 손꿈치를 흉부 압박 지점에 올려놓고 흉부 압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흉부 압박으로 발생하는 심박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우리 몸이 의식이 있을 때 한 거에 작게는 15%, 많아봤자 30%밖에 안 되니까 매달 300만 원씩 월급이 들어왔다가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압박의 자세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펴고 수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L자가 형성이 돼야 되고 앞에서 보면 이제 V자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직으로 해야 내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의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거의 타고 오른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심폐소생술을 많이 하면서 그 묵상을 하게 된 하나의 에세이가 있는데 우리 다들 아시죠? 김은 작가님이 그 라면을 끓이며라고 하는 산문집을 냈는데 거기에 목수라는 그 챕터의 글을 읽어보면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못 박기는 쉽지 않았다. 못은 힘의 크기로 박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각도로 박는다는 이치를 나는 알았다. 못대가리를 수직으로 정확히 때리지 않으면 힘이 클수록 못은 휘어져서 이를 망친다. 수많은 못이 휘어진 뒤에 나무통 몇 개를 겨우 만들었다. 그냥 읽었으면 그냥 나무통 만드는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심폐소생술의 그 각도의 문제, 힘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각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올라타서 눌러야 된다는 거. 그게 하는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인생 사실 그래서 각도의 문제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디를 쳐야 되는지. 자, 그래서 흉부압박의 방법 일단 쉬지 않습니다. 나의 쉼이 그 사람한테는 나의 쉼표가 그 사람한테는 마침표이기 때문에 아시죠? 나는 쉬지 않는다. 그래서 혼자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2분마다 교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전력 질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지 않고 빠르고 패스트, 강하게, 하드. 그래서 깊이는 5, 6cm라고 써 있지만 저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저런 센치가 느껴집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은 백가죽이 등에 붙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흉골이 척추에 붙인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 늑골을 부셔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해야 돼. 그 정도여야 충격이 이렇게 전해져서 산다.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기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라고 하면 초당 2회니까요. 굉장히 비트가 빠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을 했을 때 최대 관류압.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면 그 심장에 유지되는 그 흐름의 절대량이 있는데 너무 지쳐가 잠깐 쉬었잖아요. 잠깐 쉰 다음에 다시 재개를 하면 저렇게 밑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뭐가 맥이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교대를 해가지고 이 관류압이 일정하게 일심으로 유지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 병원에서 지도할 때는 그 팀원을 지휘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하는 사람 빨리 교대를 시켜주는 그 지휘를 잘 해야 그 사람이 효율적으로 살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갈비뼈나 이게 부러져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눌러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살아야죠. 조심해서 하면 안 네, 되니까. 모든 건 생연후사, 살고 난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살리려면 그 갈비뼈가 부서져도 돼요. 근데 그런 컴플레인들도 있긴 있어요. 살렸더니 왜 부러졌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법이 보호해줘요. 그래서 컴프레션하고 이제 디컴프레션, 그 수축과 이완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압박을 한 다음에 쫙 자동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우리가 성미가 급하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누르게 되거든요. 압박을 하고 불완전한 이완을 하게 되면 이완하는 과정이 뭘 뜻하냐면 그 심장을 다시 채우는 과정이거든요. 피. 가뜩이나 이제 멎어가지고 부족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300씩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 이완이 부족하면 그 다음 달에 280, 그 다음 달에 260으로 그 살림살이가 영위되지 않을 만큼 그 인풋이 줄기 때문에 전신으로 보내지는 피의 양, 산소의 양도 없겠죠. 그래서 충분한 이완이 수축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완 맥그리거지 수축 맥그리거가 아니다. 그 배우 이완을 강조합니다. 제 질문이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네. 굉장히 많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할 때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좋은 질문이시고 앞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일단 딱딱한 바닥에 환자를 빨리 눕히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잽싸게 가서 그 연락 취할 거 취한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서서 그 루이비통 말씀드렸죠. 옆에서는 일자, 앞에서는 V자로 뭔가 가슴뼈를 부서뜨린다는 생각으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119가 도착할 때까지 길어봤자 한 10초, 딜레이를 10초가 안 넘기게만 하면 바로 쓰러져가지고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살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가 옆에서 같이 뭐 식사를 하다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옆에 가서 좀 누워있어라고 해가지고 한 몇 분 방치시켰다. 그러면 119가 와도 그 사람은 그 몇 분 상간에 이미 저승사자가 데려가기 직전까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강하게 압박. 그거.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몇 번씩 강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단단해서 눕힌 다음에 옷이 있으면 옷을 벗겨야겠죠. 그 옷이 두껍거나 그러면 힘이 전달이 안 될 거니까 충분히 개방을 하고 그 흉골의 중간을 딱 잡아가지고 손꿈치로 도톰한 부분으로 누른다는 겁니다. 깍지를 껴서 그 뒤에 있는 손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손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팔로 한다기보다는 어깨 그러니까 내 체중을 다 실는다. 나의 온 전제를 이렇게 생명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손에 이렇게 손금 보면 살리생자가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100% 우리 손이 살리는 거예요. 비대면 원격 진료가 아니라 접촉.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 5cm인데 저렇게 써 있지만 정말 가슴이 등에 붙을 정도의 어떤 그리고 충분히 이완시키는 거.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한 명이 30회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초당 2회니까 15초면은 한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2번 정도 호흡을 불어넣고 다음 사이클로 반응을 보고. 자, 그럼 이제 구조 호흡을 불어넣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사람들이 심정지가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뭐 심근 질환이 있지 않는 한에서는 갑자기 이제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 호흡성 심정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숨길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호흡이라는 것이 잠깐 막혔을 때 생사가 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누가 기도를 막냐? 대부분은 자기의 혀가 막습니다. 누워버리면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혀가 그 기도를 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비만하신 분들이나 그 누워서 주무실 때 막 코골이가 막 심하신 분들 숨소리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늘 그렇게 숨 쉬었던 게 아니라 뭔가 그 두툼한 혀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좀 이상하게 숨 쉬는 경우가 생기면 빨리 파악해서 그 기도를 열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 이 턱이 있고 이마가 있는데 이마는 내리고 턱은 올리면 막혔던 그 혀가 이 길을 열어줘요. 아주 간단한 술기인데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또 예후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흉부 압박 30회 하고 이제 2번의 구조호흡을 넣는 거. 그래서 압박한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는데 시선이 어떻습니까? 가슴을 보고 있죠. 숨을 불어넣으면 흉곽이 딱 올라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침착하게 2번의 호흡을 하시면 돼요. 자, 입 대 입으로. 그래서 보통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 입을 어떻게 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그런 제재 같은 게 있어서 덮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함부로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농약을 먹었거나 어떤 뭐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함부로 여러분들 입을 갖다 댈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닐 경우 그리고 혹 가족일 경우는 그런 거 무관하게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그 압박이 가장 강조되는데 반드시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뭐다? 심정지가 지속되거나 심정지로부터 경과하는 시간을 정확히 모를 경우. 그다음에 익사 등 저산증을 초래한 질식성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 그 심폐수행술이라는 그 술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짧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저렇게 익사가 됐을 경우에 물을 빼야 되니까 가슴을 압박하는 거는 몇백 년 전에도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5, 60년대에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리고 5년마다 그 기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건 최신 직연이고 그거는 그 문명인으로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야만인과 문명인을 가르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지만 뭐 스마트폰을 쓴다 안 쓴다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 스마트한 이 방법을 모른다. 그건 내가 아직 21세기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구조호흡은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를 하고 코를 막고 당연하죠. 이렇게 한 곳으로 공기가 들어가니까 1초 이상 흉곽 상승을 확인하면서. 근데 훈련이 안 된 구조자라면 어떻게 한다? 가슴 압박만 한다. 훈련 구조자는 30회 흉부 압박 후에 2회의 구조호흡. 전문 구조자 똑같이 30대 2의 비율로 하는 거는 머리에 담아두시고요. 근데 강조하는 건 교육 안 받았으면 흉부 압박. 그냥 C. 그래서 인생은 결국 뭐 B와 D 사이의 C다 그러죠. 벌스와 데스 사이 초이스인데 이 심폐소생술에 있어서도 오직 C예요. 학점은 C가 좋지 않지만 우리의 그 소생에 있어서는 C가 제일 중요해요. 서큘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제세동 하는 거, 디피브릴레이션에 대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거 확인하고 호흡 없는 거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심장 압박을 했는데 이 심장 압박만으로도 효과가 안 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심장이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깨작대는 경우, 컴퓨터가 이렇게 다운됐을 때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꽉 눌러가지고 재부팅을 하잖아요. 제세동은 재부팅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리듬이 원래 저렇게 정상 리듬은 이렇게 박자가 일정한데 제세동이 필요한 리듬은 저렇게 짜잘해요. 저렇게 좀 깨작대는 거죠. 불규칙하고 산발적인 정기 리듬이 발생하면은 심장이 효과를 수축을 못하고 우리 그 옛날 모래시계 드라마의 그 주인공의 대사처럼 나 떨고 있니? 떨기만 하는 거야. 쉬버링. 심장이 떠는 거예요. 수축을 하지 않고. 그때 상태를 심실세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심정지가 많이 오거든요. 그때 전기 충격으로 그거를 리셋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리듬을 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누가 졸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탁 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원리가 뭐다? 전류를 단기간에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전체 심근의 80% 이상의 전류가 전달이 돼요.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심근을 동시에 탈분급, 어려운 용어죠. 탈분급 시켜서 세동을 종료시키고 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뛸 때는 정상적인 전기 활동으로 넘어간다는 거. 자, 이게 짜잘하게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동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심장은 이렇게 뛰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신으로 피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을 했는데 압박한 피가 전신으로 잘 가냐 못 가냐의 그 분배. 정치라고 하는 건 분배정이잖아요. 분배가 얼마나 잘 될 수 있게끔 뛰고 있느냐를 정기적으로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약간 그 물리적인 방법이라면 이 제세동은 화학적인 어떤 충격을 좀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라고 해서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ion, AED라고 하는 장비가 이 일상생활의 곳곳에 관심을 가지면 있다는 거죠. 우리 기차 탈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의 칸칸마다 저 AED가 또 있어요. 우리가 막 그냥 화장실 가려고 들락거리는 그 중간 그 마디마다 이 자동 제세동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가져와 달라고 하면 없는 대우가 아니라 그게 있는 칸으로 가서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요즘에 어플이 있어가지고 내 주변 응급의료 정보, 자동 심장 축객 어디 있는지가 나와. 우리 막 무슨 자전거 대여할 때 어디 있는지 위치를 어플로 확인하는 것처럼 AED 위치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 정말 좋은 세상이 됐어요. AED라고 하는 건 제세동이 필요한 심전도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제세동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의 시행 지시를 시청각 정보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일반인도 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 벌써 2007년도니까. 그래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에 대한 법 근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AED는 1살 이상 소아, 돌잔치가 지난 아이들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1살 미만 영아는 아직은 그 사용 근거가 모자라다는 거. 그래서 이 선의의 응급의료,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해서 사마리아인. 내가 선의로 했는데 못 살았어. 그럼 그 책임을 막 묻고 막 소송 걸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 응급의학계에서 국회를 드나들면서 그 국가에 보장이 돼야 이걸 교육을 해도 선뜻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그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권리인데 그 권리를 누리셔야죠. 네, 선생님. 네.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평소에 저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제세동기를 봤을 때 그것만 사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심폐소생술을 먼저 이렇게 그 중심에 두고 이렇게 제세동기는 보조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부분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큘레이션이 C고 디피블레이션이니까 D니까 이거는 C 다음에 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심폐소생술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걸 써주면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잘하면 회생률이 2배, 2배 늘고요. 이것까지 잘 쓰면 4배 늡니다. 학습지 광고 같은 느낌인데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이게. 그거를 알고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인간은 도구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잘 쓰면 죽고 사는 문제에서도 이렇게 감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메디컬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심장에 충격을 줄 때 그 약간 다리미 같은 약간 그런 기구를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그게 제세동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다리미. 그 화상 입을 것 같은 그 다리미. 그게
앞에 A가 붙냐, 자동, 오토매틱은 그냥 패치 붙여가지고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병원에 있는 건 수동 제세동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전기의 그 용량도 200주를 줄 거냐, 150주를 줄 거냐라고 맞춰가지고 딱 대고 이렇게 충격을 주고 또 상태를 보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대고. 그게 병원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장비들인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이거를 못하고 하니까 한 가방,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에 넣을 수 있게끔 해서 자동 제세동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살려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쓸 때 감전도 쉽게 되니까 이제 떨어지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 어떻게 하냐면 보관하면서 AED 꺼내죠, 바닥에 놓죠, 전원을 켜요. 그럼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해.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상의를 벗기고 패드를 지정한 위치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 여기랑 여기 옆구리에다 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듬을 분석한 다음에 떨어지세요 한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그때는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얘 환자를 보고 있으니까 재수령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리더하는 사람이 떨어지세요 클리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촥 주고 나서 빨리 다시 달라붙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면 이 사람이 삽니다. 2분마다 AED가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 리듬을 보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나가는 사이클. 자, 그래서 위치는 어디다? 우측에 그 쇄골 하부 여기 밑에 그리고 왼쪽에는 좌측 유두 외측. 그래야 심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심장마비 환자는 주변에서 잘 볼 수 없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하나요? 아,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교통사고가 많을까요? 심장마비가 많을까요? 물론 교통사고 자잘하게 많긴 많은데 1년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뭐 확진자 숫자를 민감하게 느끼는데 그게 코로나가 한 3만 명이 확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적지 않은 숫자인 거거든요. 일상에 그 소소하게 많이 있다는 거고 고령에서 그 위험성이 높고 또 제가 지금 딱 좋은 질문인데 보시면 이 심장 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50% 이상이 가정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익힌다는 건 생판 모르는 남을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내 아이, 내 부모, 내 배우자를 살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네. 있는데 아무래도 의사분들 중에서도 네. 이 심폐소생술을 가장 많이 실시를 하시는 곳이 응급의학과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실 테고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근무를 하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창 시절에 굳이 응급의학과를 선택을 하시고 1호 네. 학생이 되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응급의학과에 계시는 계기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청주라는 곳으로 전학을 와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 책상에서 어떤 책 한 권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책이 전 세계 모든 어떤 예언이 담겨있던 책이에요. 근데 앞으로 뭐 모든 종교의 성자들이나 어떤 뛰어난 어떤 선지자들이 환란이 오는데 뭐 병이 돈다는 이야기를 다 써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어린 그 마음에 병이 돌 때는 그런 병을 고치는 의학은 좀 알아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기질이 이과 기질이 아니라 문과 기질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의사를 향한 열망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입시 요강을 봤는데 교차 지원이 되는 학교를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차 지원해서 의대를 갔는데 저 이후로 그래서 문과생이 의대를 간 일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문과생이 갈 수가 없는데 어떤 그런 이끌림과 끌어당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 의사를 마치고 다시 병원에 돌아왔는데 그 해 2009년에 신종플루가 돌아버려요. 듣도 보도 못한 역병이 돌아가고 제가 신종플루 전담 의사 일을 10개월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때 하루에 한 100명씩 코를 찌르고 그중에 절반 이상한테 확진을 선언했던 시절이에요. 그게 낮에는 외래에서 밤에는 응급실 옆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응급학과 교수님이 저를 이제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해보지 않겠냐. 근데 그 학교 다닐 때도 응급실은 좀 약간 먼 영역이었는데 옆에서 그 치열하게 이렇게 하는 거가 어떤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들어갔죠. 가시밭길인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또 하다 보니까 할 줄 모를 때는 두렵지만 알고 나면
해냈을 때 그 성취감도 크고 물론 많은 좌절 속에서 그 어떤 산박의 오아시스 같은 성취감이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 천직이 돼서 이게 결국 인생의 어떤 운명적인 필연적인 어떤 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 어떤 보람찬 사연 중에 하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2년도가 제 전공이 2년차 때인데 그 응급실은 모든 과를 보니까 응급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뭐 심장내과 파견, 신경과 파견 각 과를 다 돌면서 기초 초기 진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저녁 회진을 하는데 한 환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쪽지를 하나 줬어요. 그 쪽지를 준 사람은 누구냐면 10대 청소년이었는데 복서였거든. 근데 이제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아빠가 가출한 아들을 잡아다가 구타를 막 했죠. 근데 갑자기 심하게 구타를 당하거나 뭐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안 하던 운동을 뭐 헬스장 가서 하거나 MT 가서 막 쪼그리뛰기 같은 그 어떤 기압을 받으면 근육이 깨져요. 근육이 깨지면서 깨진 근육이 혈관으로 막 갑자기 몰리면 그 횡문근 융해증이라 그래가지고 혈액 속에 근육세포가 몰리고 그게 심부전을 일으켜. 심부전이 돼가지고 심장이 멎었던 10대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젊으니까 저희가 막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되살렸죠. 되살리고 나면 그 심장이 멎은 동안에 그 뇌로 가는 혈류가 모자랐기 때문에 생기는 신경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가 썩었으면 썩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 냉장고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저체온 요법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정상 체온보다 2, 3도를 천천히 내린 다음에 며칠 뒤에 다시 정상 체온을 올려서 신경 회복이 손상이 적도록 만드는 건데 그 처치까지 다 끝낸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처치하느라고 그 한 2주 동안 뭐 집에 당연히 못 가죠. 수시로 이제 쪽잠 자면서 케어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저한테 준 쪽지였죠. 그래서 그 쪽지를 받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일기처럼 블로그에 써놓은 건데 심한 구타 후에 심장 멎었다가 심폐소생술과 저체온 요법으로 의식을 온전히 회복하고 심부전 치료적인 아이가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이름이 혜성이었는데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복싱계의 혜성으로 이렇게 우뚝서기 멸망한다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잘 못 살았다. 받은 은혜를 조금에 보답하기 위해서 쓴다. 뭐 그래서 일반 병동을 옮겨줘서도 잊지 않고 찾아줘서 감사하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을 얻었다. 비록 한 편지 한 통이지만 감사한 마음 알아달라고 했고요. 이 아이가 또 20살 되자마자 애를 낳아가지고 주아 아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살렸다면, 혜성이를 못 살렸다면 그 주아도 없었겠죠. 마치 그 쉰들러 리스트 첫 장면에서 그 묘지를 향해서 가는 그 일대 한 가족처럼 한 사람을 살린 일이 이렇게 여파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남자가 보람 남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면 뭐 야구도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고 그랬지만 3할 타자와 2할 오픈 타자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그 양준혁 선수가 한 얘기인데 통산 타율이 3할 1푼 6리인데 내야 안타가 159개다. 아웃될 것 같아도 1루까지 죽지 살기로 뛰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면 소생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이 마음가짐에 기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도 일상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들, 군인, 경찰, 뭐 여고생들, 뭐 화양동 계곡 놀러 갔다가 심정지 되고 막 어디 뭐 놀이동산 갔다가 심정지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도 줬는데 그때 이 행사의 모토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였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이렇게 인명은 제천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정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신속 정확한 처치가 오늘 첫 시간의 어떤 결론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번 직접 해볼 텐데요. 일단 어떤 의식을 잃은 환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두드려서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면은 여기 갈색 옷 입은 남자분 119 연락해 주시고 하늘색 옷 입은 여자분 AED 가져다 주세요라고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의식이 회복되는지를 보고 30회를 한 다음에 턱을 들어 올려서 코를 막고 두 번의 그 구조호흡을 하고 다시 또 바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AED가 도착을 하면 AED를 부착한 다음에 리듬을 분석해서 쇼크를 주게 되면 물러나세요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쇼크의 반응이 어떤지 보고 반응이 없으면 다시 또 이렇게 하는 코스를 계속 119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 일이고 정말 그 일심으로 몰입해서 해야 되는 일이 소생술의 영역 현장에서 얘기니까요. 한번 가장 이제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실 분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화이팅!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저기 가실 분 네.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네. 파란 옷 입으신 분은 저기 있는 AED 자동 재세동기 좀 갖다 주세요. 네. 네. 잘합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잘하면은 이 리서시 애니의 색깔이 나오는데 그렇게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압박이 좋아요.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고. 오, 과정을 이렇게 부풀어 그쵸, 오른다. 들어 올라오죠. 그걸 보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과정은 단순한데 직접 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지간한 그 운동보다도 소모가 많다는 거. 네. 뭐 간단하게나마 한번 알아봤는데 이거는 반복 숙지를 하고 현장에서 진짜 용기 있게 한번 해보는 경험들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이야기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뭐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긴 1시간 동안 그 응급 상황에 가장 우선이 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성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과 실제 어떤 실습을 간단히 해봤는데요. 이거는 일단 숙지를 한 상태에서 어떤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걸 한번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까 기사 속의 어떤 그 중학생 이야기, 뭐 초등학생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을 현실을 살리는 어떤 무기가 되니까 그런 경험들을 꼭 하시고 또 주변에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